도서관 단골 손님들의 전화수다방. 내가 빌린 책. 국제전화입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내가 빌린 책 스리랑카 특파원 김민식입니다. 아유, 안녕하셨습니까. 내가 빌린 책 서울 성북 길빛 도서관 단골 손님 박동훈입니다. 어떻게 통화 감도가 어떤가요? 아, 통화 감도가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 예, 그래도 현장감 있고 좋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니, 이게 내가 특이하게 이렇게 네, 제가 거는 거 안 되더라고요. 받는 것만 되나 봐요. 예. 네. 아, 그렇구나. 네. 나는 스리랑카 오는 비행기 안에서 네. 이렇게 그 항공 지도 이렇게 띄워놓고 보니까 네. 바다를 몇 개를 건너더라고요. 그러니까 스리랑카 오는 가운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일단 중국 갈 때 그 중간에 이렇게 황해 한번 건너고, 네. 그리고 중국에서 또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인도 차이나 반도 또 건너갈 때 또 바다 한번 건너고, 네. 그러고 나서 지금은 다시 또 이제 인도양을 건너서 지금 이제 인도 남쪽에 있는 스리랑카에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해저 케이블 여러 개를 이제 통과해서 통화하는 거라서 감도가 조금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래도 한번 얘기를 또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 날짜가 2024년 12월 22일 일요일 밤 7시고요. 현지 시간은 한 오후 한 4시? 여기는 오후 3시 30분. 희한하게 30분 단위로 시간대가 또 이렇게 바뀌기도 하네. 네. 우리 또 김 작가께서 한 2주 전에도 또 어디 베트남 푸꾸옥에 계셨잖아요. 베트남 푸꾸옥에 있다가 네. 원래 이거는 예정에 없던 여행입니다. 원래 그냥 짝수달마다 제가 해외여행을 다니잖아요. 그래요. 이번에 짝수달마다 해외여행 다니는데 그래서 베트남 12월에는 그냥 저는 겨울에는 이제 동남아 휴양지를 다녀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최근에 제가 가장 이제 빠져있는 동남아 휴양지는 역시 베트남이라서 푸꾸옥 간 걸로 저는 12월 여행을 퉁치려고 했는데 제 캐나다에 사는 여동생이 한국에 와 있어요. 네네. 근데 얘가 한국에 와서 꼭 하는 것 중 하나가 뭐냐면 한국에 온 김에 근처에 있는 아시아 나라들로 이제 여행을 다니는데 갑자기 이제 스리랑카로 여행을 간다고 12월에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캔디에 이렇게 좋은 집을, 방 여러 개 있는 집을, 에서 묵기로 했는데, 오빠도 와도 돼, 라고 해가지고, 퇴직하고 나면 이게 진짜 좋아요. 뭐냐면, 오라고? 갈까? 그러고 나서 봤더니, 마침 제가 12월하고 1월이 약간, 강에게는, 저처럼 이제 직업적으로 강한 약간 비수기입니다. 아하. 왜냐하면 이제 크리스마스니까 회사에서 이렇게 연수 같은 거 잘 안 하고 그래서 내년도 사업은 아직 안 잡혀 있으니까 비수기구나. 그래서 일도 없는데 잘 됐네 해서 제가 이제 스리랑카로 왔고요. 동생은 지금 이미 스리랑카 들어와서 캔디라는 도시에서 지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캔디 가기 전에 콜롬보로 들어와서 콜롬보에서 이틀 정도 지내고 오늘 저는 이제 여기 도시가 이름이 내가 어려워가지고 아누라다푸라라는 도시에서 아누라다푸라 지금 이제 지내고 있습니다. 아직 그러니까 목적지가 지금 캔디죠, 캔디. 캔디를 향해서 가기 전에 먼저 콜롬보에서 캔디 가는 중간에 있는 아주 유명한 도시예요. 아누라다푸라가. 우리는 잘 모르는데 여기가 왜 이 여행자에게는 저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스리랑카 여행 오시면 꼭 여기를 한번 들러보시라고 얘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 경주. 아하. 그러니까 기원전 300년부터 서기 1000년까지 1300년 동안 스리랑카의 수도였던 곳이에요, 이곳이. 그리고 그 시절에 인도의 아쇼카 왕, 그럼 우리 뭐가 기억나요? 아쇼카 불교를 갖다가 이렇게. 맞아. 아쇼카 왕, 우리 알잖아. 역사책에서 본 인도의 아쇼카 왕의 아들, 왕자가 이제 스님이 되어서 스리랑카에 불교를 전파하러 왔고, 그래서 아쇼카 왕의 아들이 이곳에서 불교를 전파하면서 세운 각종 이제 불교의 성지들, 사원이라든지 불탑이라든지
불치사라 그래서 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그 사리가 나오잖아요. 네네. 그 부처님 사리는 그 불교 온갖 국가들마다 이제 그 사리탑 막 이렇게 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부처님의 치아, 그래서 불치, 부처님의 치아 사리를 보존한 사원도 최초의 사원이 생겼던 곳이 이곳이고, 그래서 제가 또 이곳 아누라다푸라 와서 신난 거는 뭐냐면, 그 제가 왜 좋아하는 여행 방식이 저는 자전거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 와서 아침에 이제 숙소에서 하루 자전거 렌탈을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너무 재밌어요. 제가 지금 구글 어스에서 들어가서 이제 아누라다푸라 쳐보니까 나오네요. 그 사실 스리랑카가 인도 옆에 있는 나라라는 것까지는 대부분 아시는데 어디 옆인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도 몰랐는데 딱 그렇죠. 보니까 인도가 역삼각형으로 생겼는데 거기에 남쪽에서 오른쪽에 마치 우리나라의 제주도처럼 그런 모양처럼 붙어 있네요. 위아래로 길게. 맞아요. 예, 그리고 스리랑카의 우리가 수도가 아마 콜롬보죠. 맞아요. 예, 콜롬보가 왼쪽 아래쪽쯤에 있고, 그리고 그 캔디가 가운데에 있네. 스리랑카 가운데. 예, 그리고 아누라다푸라는 그렇죠. 그거보다 북부에 위치한 도시네요. 맞아요. 지금 이제 딱 얘기해 주셨는데 요 지리를 가지고 난 항상 사람들에게 얘기를 할 때 뭐냐면 역사와 지리는 같이 놓고 보면 되게 재미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예전에 인도 여행 갔었다니까 제가 이번에 스리랑카 오게 된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동생이 권한 것도 있지만 예전에 내가 인도 여행 갔다 그러니까 누가 그랬어요. 인도보다 스리랑카가 더 좋다. 꼭 스리랑카를 한번 가봐라. 그래서 나는 인도가 솔직히 좀 이렇게 인도는 이렇게 약간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여행지로서. 그래서 저는 조금 이렇게 힘들었던 그건데 스리랑카는 좋으니까 가봐 그런데 와서 느낀 게 뭐냐면 인도하고 풍광이라든지 너무 비슷하거든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니까. 근데 인도는 힌두교의 나라인데 여기는 불교의 나라예요. 완전 불교예요. 그러니까 스리랑카는 인도는 힌두교, 스리랑카는 인도는 불교. 힌두교죠. 불교. 파키스탄은 그러니까 이슬람. 인도에서 그렇지.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내가 보기에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종교가 이렇게 왜 전해지는 과정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따라서 이렇게 하고 옛날에 참고로 우리나라 그 신라 시대 그 스님이 여기 스리랑카에 이제 이 불교 그 공부하러 왔다는 그런 그 역사적 기록도 있고 막 그래요. 천축국이 그 당시엔 여기까지 다 천축국이었군요. 약간 그런 그거죠. 근데 원래 천축국은 쉽게 얘기하면 천축국은 인도예요. 근데 그 옛날에 우리 신라 시대 기록에 나오는 사자국이라고 있어요. 사자국. 그 사자국이 스리랑카예요. 스리랑카. 비슷하네. 사자국이 스리랑카고, 근데 아침에 내가 갔던 이제 되게 어려운 이름이 무슨 제타 바라나마 어쩌고 하는 그런, 잠깐만. 그래도 이게 제대로 내가 알려드려야지. 제타바나라마야라고 하는 이제 그 사원이 있어요. 탑이에요, 불탑. 이게 1700년 전 불탑이거든요. 1700년 전에 세워진 불탑인데 당시에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축물이었어요. 와, 이게 확실히 인도 이쪽 문명이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기술 강국 엄청났던 거지. 그때 세계 최고의 그 가장 높은 건축물이 피라미드였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피라미드는 우리가 약간 논외로 쳐줘야 되잖아, 솔직히. 이건 외계인이 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여기에서 이제 그 세 번째로 높은 건축물인 이게 내가 처음 들어봤잖아요. 제타바라 어쩌고 하는 그런 불탑을 처음 봤는데 1700년 전 당시에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데 가서 실제로 내가 보고 진짜로 전율했던 게 뭐냐면 자전거 타고 이렇게 갔는데 앞에 높은 그게 있는데 높은 산이 있어. 산에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니까 그 산이 다 벽돌로 만들어진 산인 거야. 쉽게 얘기하면. 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인공물이었군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제 산처럼 이제 큰 어떤 그 불탑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불탑, 작은 불탑이 아니라 이거를 산 모양으로 커다랗게 둥글게 이제 만들었는데 가보면 그게 1700년이 넘도록 지금까지 이게 모양이 유지되고 있는 이유는 그러니까 그냥 만약 흙으로 쌓거나 그러면 이렇게 조금 이렇게 무너져 내리거나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벽돌로 한 장 한 장 한 장 쌓아 올렸고, 내가 아침에 이제 거기에서 또 이태리에서 온 친구 있어요. 숙소에서 만난 친구인데, 네. 그 친구랑 이제 그 불탑을 둘이 같이 이렇게 보면서 이 친구가 자기도 이 건축물에 대해서는 책에서 읽었다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에 쓰인 그 벽돌의 양이면은 런던에서부터 에딘버러까지 벽돌로 담장을 쌓을 수 있는 2m 높이의 담장을 연결할 수 있는 그 정도 양의 벽돌이 들어갔다는 거죠. 네. 그래서 와, 난 보면서 야, 그 시절에 진짜 어마어마했구나. 이곳 그 스리랑카에서의 그 문명이라는 것이 네. 되게 놀랍고, 근데 제가 오기 전에는 이제 콜롬보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수도가 콜롬보잖아요. 네. 이게 되게 재밌는 게 1000년 전에는 수도가 경주였는데 이제 아누라다프라 그다음에는 이제 다시 캔디라는 곳으로 옮겨져 갔다가 캔디도 그렇고 내륙이에요. 네. 캔디가 내륙이에요. 네. 근데 콜롬보는 그 바닷가 이제 무역 항이잖아요. 네. 이게 뭐냐면 세상이 바뀌는 과정이에요. 네. 그러니까 1000년 전, 2000년 전에 스리랑카의 부의 중심은 농업이었어요. 농업이니까 내륙의 땅이 가장 많은 내륙의 그 중심지가 수도였는데, 네. 근데 가장 최근에 100년 전, 200년 전서부터 스리랑카에 어떤 바람이 부냐면 여기가 농업이 잘 되다 보니까 참고로 여기 와서 이제 콜롬보에서 제가 가서 본 그 박물관 중에 더치 뮤지엄 있어요. 네덜란드 박물관. 그럼 네덜란드 식민지였어요? 네덜란드 식민지였어. 그러니까 1600년대에 네덜란드 애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항구를 만들고 요새를 만들었고, 네덜란드 애들이 오기 전에는 먼저는 1600년대는 원래는 포르투갈 애들이 여기에다가 이제 무역항을 만들기 시작했고, 그걸 네덜란드 애들이 뺏었고, 네. 다시 이제 네덜란드가 이제 국운이 쇠하면서 영국으로 넘어가면서 영국이 여기를 이제 차지를 했고, 네. 근데 왜 이 나라들이 다 여기를 스리랑카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스리랑카의 그 콜롬보 무역항을 중요하게 생각했냐면, 인도양의 딱 가운데 있잖아요. 네. 인도양의 가운데 있고, 인도가 왜 영국이 인도를 잡아먹고, 그 다음에 영국이 노렸던 데가 중국이잖아요. 네. 그리고 중국의 차를 갖다가 이제 영국에서 이제 수입을 했고, 그 항로에 가운데 있는 곳이었던 거지. 그래서 이 나라 자체적으로 농업이 왕성할 때는 내륙의 수도가 수천 년 동안 있었는데, 네. 외세가 들어오면서 이곳을 무역항으로 만들면서 이제 거기에 엄청난 또 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네. 제가 콜롬보에서 묵었던 호텔이 그랜드 오리엔탈 호텔인데 1837년도에 지어진 호텔이에요. 네. 영국 애들이 와서 지은. 네. 네, 거기에서 이제 쏟아져 들어온 돈으로 흥한 도시가 이제 지금의 스리랑카의 수도인 콜롬보고요. 네. 저는 이번 여행하면서도 참 재밌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가 항상 이 여행 다니면서 약간 좀, 이러면 안 되는데, 항상 나는 국뽕에 차올라요. 진짜로 국뽕에 차오른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1960년대 한국이 스리랑카에서 원조 받았던 거 알아요? 그럴 우리가 원조를 몰랐어요. 한 게 아니라 원조를 필리핀에서는 받았지만 그럼 그 당시에 스리랑카는 원조를 할 정도의 나라였군요. 잘 살던 나라였어요. 그래요? 스리랑카가 잘 살던 나라인데, 근데 스리랑카가 사실은 최근 수십 년 사이에 경제가 어려워진 이유 중 하나가 이게 또 지정학적 위치랑도 관련이 있는데, 네. 우리 왜 스리랑카 그러면 타밀 반군과의 내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이 타밀족이
남인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에요. 바다 건너서? 그러니까 스리랑카가 어. 인도하고 되게 가깝거든요. 네. 그래서 타밀족은 인도에서 내려온 사람들이고, 자, 원래 스리랑카에서 있던 싱할라족이 있고, 네. 그 싱할라족이 이를테면 이제 여기 이제 아누라다프라 같은 이 수도가 1000년 전에 망한 게 그 타밀족이 밀고 들어오면서 망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이게 외세의 침범, 마치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왜 청나라가 이를테면 들어와가지고 얘들이 다시 물러간 게 아니라 그냥 아예 남아서 여기서 그냥 중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여기서 살고 있는 거지 뭐 이를테면. 그래서 인구 중에 근데 이게 섞이기가 또 쉽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타밀족은 인도에서 내려와서 힌두교를 믿어요. 근데 여기 있던 본토 스리랑카 내지인들은 수천 년 동안 계속 불교를 믿고 있었고. 네. 근데 이게 이제 근데 영국이 또 잘못했지. 이게 왜 우리가 르완다 내전 있잖아요. 네. 투츠족. 네. 그 후투족과 투츠족의 그 비극 있잖아요. 왜 학살이 막 몇십 년 전에 이제 일어나고 막 그랬던. 그 학살이 일어난 사실은 그 역사적 배경에는 그 벨기에 식민지 통치 당시에 벨기에에서 이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다수 인구의 한 80%, 90%를 차지하는 후투족 대신에 10%, 20%밖에 안 되는 투치족을 이 지배 계급으로 삼아요. 네. 이게 왜 항상 왜 어디든지 들어가면은 divide and conquer라고 그러잖아요. 네. 통합시키면은 지들끼리 뭉쳐서 반발하게 되니까 쪼개가지고 다스리는 게 훨씬 더 쉽단 말이야. 네. 그래서 사실 벨기에가 했던 그 어떤 그 인종 분리 정책이 루안다 내전의 어떤 그 불씨를 당겼다면 마찬가지로 영국이 스리랑카를 식민 지배하던 시절에 영국 사람들이 타밀족을 또 밀었던 거예요. 네. 그래서 나중에 영국이 이제 물러나고 나서 스리랑카가 독립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기 이제 주된 불교를 믿는 이 싱할라족이 이제 정권을 차지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타밀족이 다시 반기를 들고 일어난 거지. 왜냐하면 타밀족도 만만하진 않거든. 자기들이 원래는 영국 식민지 시절에는 자기들이 기득권 세력이었는데. 네. 그래서 그 둘 사이에 내전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있었고 2009년에야 이제 내전이 종식되면서 이제 조금 가는데 그 사이에 하여튼 1960년대에 막 한국의 경제 원조를 해줄 정도였고,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리 있잖아요. 네. 싱가포르의 그 건국의 아버지, 네. 국부. 그 리콴유 총리가 예전에 그랬대요. 싱가포르를 처음 만들 때 우리의 목표는 스리랑카처럼 되는 거다. 그러니까 스리랑카가 싱가포르의 그 워너비였다니까, 한때는. 와. 그러니까 왜냐면 그때 당시에 스리랑카는 되게, 그리고 참, 스리랑카가, 우리가 아는 스리랑카의 옛 이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실론이야, 실론. 실론티. 실론티 그러잖아요. 그 실론이 스리랑카의 옛 이름이에요. 근데 그거를 이제 그 식민 지배 시절의 이름이니까, 이들이 이제 스리랑카 독립을 하면서 국호를 바꾼 게 스리랑카고, 그러니까 원래 여기는 농업이 너무너무 잘 되는 나라고. 네. 그래서 농업적으로 아주 풍성한 나라고, 그래서 영국이 와서 이렇게 농작물이 잘 자라니까 여기다 뭘 심었겠어요. 지들 좋아하는 차를 갖다 심은 거야. 그래서 스리랑카가 홍차로 이제 되게 유명하고, 실론이라고 하는 그 실론티의 어떤 그 고장이 된 거죠. 네. 근데 내가 이제 왜 국뽕에 타오른다는 건 뭐냐면, 그러면 정말 잘 살았던 나라잖아요. 네. 근데 지금 스리랑카의 국력은 경제력을 이제 놓고 얘기를 하자면, 저는 항상 경제력을 얘기할 때 시간당 최저임금을 보거든요. 그게 제일 쉬워요. 네네. 시간당 최저임금. 왜냐면 그게 사람값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여기 시간당 최저임금이 430원이에요. 우리의 한 20분의 1이네요. 맞아요. 자, 근데 베트남은
7분의 1이거든요. 어, 1,300원. 어. 나는 왜냐면 북극 가서도 내가 왜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베트남에서 주로 이 1,000원짜리 반미 바게트 빵인데, 내가 너무 허한 음식을 먹나 싶어서, 근데 그 1,000원짜리에 곱하기 7을 하면은, 네. 왜냐면 우리나라 이 최저임금의 7분의 1이니까 베트남이. 그러면 곱하기 7을 하면 얘가 7,000원이 되고, 그러면은 얘는 베트남 경제 사정에서는 적절한 합리적인 가격이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는 스리랑카는 그 베트남의 3분의 1이란 말이야. 베트남이 스리랑카의 3배, 베트남의 7배. 그러면 7 더하기 3이 아니지. 배는 곱하기로 가야 되니까 3, 7, 21. 21배 차이인 거예요, 우리나라와. 자, 근데 우리가 뭐 엄청나게 역전을 한 거잖아요. 네. 스리랑카에서 원조를 받던 입장에서 지금은 우리나라가 스리랑카의 21배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가 되어버렸잖아. 네. 이 비결이 뭘까를 제가 가만히 아침에 내내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다니다가 생각하다가 그냥 문득 깨달은 게 뭐냐면, 일단 그 높은 탑을 보고 내가 딱 했던 생각은 뭐냐면, 1700년 전에 이렇게 어마어마한 벽돌의 양으로 밀어붙여서 저렇게 높은 탑을 지을 수 있다면 여기가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였을 텐데, 네. 그 부는 어디서 왔을까? 농업에 온 거죠. 그럼 12월 중순. 여보세요? 한낮 기온이. 네. 여보세요? 네, 들립니다. 네. 여기 한낮의 기온이 30도란 말이야. 최고 30도. 엄청 더워. 네. 근데 이렇게 덥다는 건 뭐냐면 일조량이 많은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가 농업에서 생각해야 되는 생산성은 뭐냐면 식물의 광합성 정도거든. 네. 그렇잖아.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양분을 만들어내니까. 네. 그러니까 농업의 생산성은 이 일조량과 직결되어 있는데, 여기는 12월 한겨울에도 북반구, 우리랑 같은 북반구이지만 12월에도 낮 기온이 30도에 오를 정도로 일조량이 풍부하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여기는 농업이 엄청나게 잘 되는 나라인 거예요. 근데 스리랑카가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이제 스리랑카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나는 이 나라의 그 빈부격차가 심한 것도 그렇고, 이 나라 사실 좀 그리고 부패 문제가 좀 심각해요. 부패 문제가, 내가 며칠 딱 있어보고 이 나라 부패는 좀 심각한 수준이구나라고 내가 깨달았는데, 하여튼 그 얘기는 좀 깊은 얘기니까, 오죽하면 내가 지금 다시 권력과 진보라고 하는 책을 다시 읽고 있다니까. 원래 올해 읽었던 책이 왜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라고, 네네.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경제학 맞아. 교수들이 쓴 책을 읽었잖아요. 네. 제가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를 읽고 나서 왜 가난한 나라들, 북한을 비롯해서 아르헨티나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왜 가난한지, 그 나라의 정치적 제도가 너무나 그 비효율적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착취적인 제도가 있는 나라에서는 경제 성장에 동력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깨달았잖아요. 네. 근데 그러고 나서 제가 다시 그 교수들이 그 다음에 쓴 책이 권력과 진보라는 책이거든요. 이게 이 책을 다시 읽으면서는 앞으로 우리가 그러면은 부자 나라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나를 하여튼 고민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스리랑카 와서 제가 며칠간 느낀 게, 이 나라의 부패가 심한데 그 부패의 원인 중 하나가 뭐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나라의 스리랑카의 모든 토지는 왕의 소유였어요. 네. 모든 토지가 왕의 소유고, 참고로 스리랑카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요. 카스트 제도를, 얘들이 이제 인도의 영향을 받았으니까, 문화적으로. 그래서 인도에서 들어온 카스트 제도. 근데 인도도 그렇고, 스리랑카도 그렇고, 공식적으로는 우리는 카스트 제도를 더 이상 이제, 하지 않아. 카스트 제도는 철폐했습니다라고 말을 해. 근데 여전히 이곳에는 카스트 제도가 사람들의 그 삶 곳곳에 이 뿌리 깊이 지금 박혀 있고, 근데 나는 이걸 보면서 한국과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왜 100년 전, 200년 전에는 양반, 쌍놈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양반이랑 쌍놈이랑 결혼하지 못하고 막 그랬잖아. 네. 근데 그 사이에 우리는 몇 가지 비극을 겪은 거죠. 그 100년 사이에. 하나가 일제 침략이고, 네.
일제가 와서 제일 먼저 한 것 중 하나가 양반 제도를 없애버린 거 아니에요. 그럼 지들이 이 기득권이 되기 위해서는 조선의 기득권 세력을 얘들은 일단 없앴단 말이야. 네. 물론 그 와중에 이제 그 일본에 붙어서 부역하면서 살아남은 친일파들 몇몇은 있지만 하여튼 그 양반 제도는 사라졌고 원래 이게 일본이 패망하면서 물러날 때 이런 양반 제도라든지 이런 게 다시 되살아날 수도 있거든. 근데 여기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게 왜 그 2차 대전이 끝나고 세계 각국에서 다 이제 독립을 했잖아요. 식민지로 있던 국가들이. 그리고 독립하면서 다시 그 과거에 이제 이 왕들이 왕권 제도가 다시 부활한 나라들이 꽤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조선 왕조를 다시 부활시키지 않았어요. 아무도 이제 일제가 물러났으니까 다시 왕을 아니 찾아보면 분명히 그 후손들이 있었을 텐데 자 이제 지금 아무도 우리 안 그랬단 말이야. 왜 안 그랬을까? 왜 안 그랬을까? 이미 그 민주공화정의 맛을 봤다? 아니 뭐랄까 깨어 있었다? 그것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그 백성들이 네. 조선 왕조의 막판에 이 일제로 식민지 시대로 이렇게 넘어가는 과정에서 그 왕조의 어떤 그 결정에 이른데 너무 환멸을 느꼈던 거지. 왜냐하면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왕이 되게 이렇게 나약하게 사실은 넘긴 것도 좀 있잖아요. 왜? 네네. 그리고 심지어는 일본에 그냥 거기 가서 이렇게 하여튼 거기까지 가면 좀 민감한 문제니까 내가 거기까지 가지는 않는데 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나라가 망할 수 있어. 근데 망하더라도 그 지배층이 끝까지 저항을 하면서 피를 흘리면서 싸우고 망했으면은 국민들의 가슴 속에 남아있단 말이야. 네. 언젠가 다시 기회가 되면 우리가 저분들을 다시 모셔와야겠다. 근데 그러지를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우리는 왕권을 다시 부활시켜야겠다 이런 말 없이 그냥 바로 북에서는 이제 공산주의를 받아들이고 남에서는 대통령제를 이제 했단 말이야. 네. 물론 그때 이제 이승만이 이씨였다는 건 약간 나는 상징성이 있어요. 네. 우리나라 첫 대통령이 이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약간은 나는 사람들 마음속에 하여튼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는 바로 한국 전쟁을 겪었잖아요. 네. 자, 그러면서 전쟁은 쉽게 얘기하면 이퀄라이저거든. 이퀄라이저. 모든 사회적 제도를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전쟁이에요. 네. 그전에는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귀족이 있고 평민이 있을 수도 있어. 전쟁으로 다 날아가잖아요. 네. 그리고 난 다음에는 모두 다 평평한 입장에서 시작을 하는 거지. 근데 스리랑카는 그러지를 않아요. 네. 스리랑카는 아직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 나는 이게 이제 이 카스트 제도 스리랑카의 그 공식적인 문서라든지 뉴스를 보면은 자기네 더 이상 카스트 제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해요. 난 이 카스트 제도가 있다는 걸 내가 어디서 알았냐면 그 스리랑카에서 살고 있는 데인가 어떤 책이 있어요. 네. 잠깐만요. 책 제목이니까 우리가 그래도 책 소개하는 프로그램인데 책 제목을 정확하게 알려드려야지. 한국 분인데 쓰신 책인가 보죠? 제목이 뭐냐면 제가 스리랑카에서 살아봤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분이 쓰신 책이죠? 한국 분이 쓴 책인데 이분도 되게 재밌어요. 이분이 뭐냐면 평생 신문사 기자로 일을 했어. 그러고 나서 정년퇴직했어. 하고 나니까 할 일이 없는 거야. 60 넘어서 할 일이 없어서 어떡하나 하고 있는데 코이카 국제협력단에 지원을 해가지고 그 2년간 스리랑카로 가는데 네. 얘기 들어보니까 요즘 그 60대들의 한국에서 퇴직한 60대들의 로망 중 하나가 코이카래요. 맞아요. 코이카 왜냐하면은 한국에 있으면 내가 사실은 백수고 할 일도 없는데 그래도 코이카에 가서 우리 이 아시아 저개발 국가들, 개발도상 국가들에 가서 이제 한국의 그 성장 과정을 이제 나눈다 그러면은 특히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한국이 완전히 워너비 국가거든. 가서 고문 역할 하시는 거죠. 대상이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분이 여기에서 이제 스리랑카에서 한 2년을 살면서 여기서 겪은 일을 이제 하는데 이 책이 저는 되게 재밌었던 게 그냥 여러분들이 보면 책이 좀 굳이 이런 책까지 읽어야 되나 할 수가 있어. 근데 나처럼 스리랑카 여행을 오는 입장에서는
스리랑카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좋은 교재였어요. 그리고 이분이 신문사 기자다 보니까 되게 기자답게 인터뷰 정신을 발휘해가지고 사람들을 막 붙잡고 물어보고 질문을 하고 막 그러는 거야. 예. 이를테면 자기가 이렇게 보니까 수업 시간에 누가 있고 누가 있는데 둘이 절대 말을 안 해. 알고 봤더니 얘들이 서로 카스트가 다른 거야. 아니 그리고 학교에 갔는데 학교에 네. 어떤 선생님이 있어. 되게 이분이 일을 잘하고 유능한 선생님이야. 나이 40대 선생님이야. 네. 근데 20대 어떤 젊은 애가 오더니 이 40 선생님한테 막 반말로 뭐라고 막 혼을 내는 거야. 진짜로 아니 무슨 어린 놈의 자식이 저렇게 버릇없이 알고 봤더니 그 어린애가 하는 말이 너 내 성 보면 모르겠으니까 자기 성이 그게 카스트를 드러내는 상징이래요. 네. 내 성을 보면 모르겠어? 모르겠다. 나는 높은 카스트야. 모르겠다 이놈아. 그러니까 브라마는 아니지만 적어도 네. 나는 ksihatriya 정도 되고 제 40대 저 선생은 학교에서 존경을 받는 선생일지는 몰라도 카스트로는 내보다 아래야. 이걸 이 사람이 실제로 겪으면서 보면서 카스트라는 제도가 스리랑카에서 얼마나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또 어떤 그게 있냐면 이제 이분이 이제 한국어 교사로 일을 해요, 학교에서. 네. 자기 이제 사무실이 있는데 학생들이 와서 상담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학생 둘이 와가지고 뭘 물어볼 게 있대. 시험에 관해서 물어볼 게 있다고 하면서 문 앞에 서서 문을 열고는 문에 서서 물어보더래요. 근데 상담을 할 거면 와서 앉아라. 내가 저기 소파가 있으니까 앉아서 내가 그러면 자세히 대답해 줄게. 그러니까 아니 이 사람들 계속 서서 그냥 듣겠으니 답을 해달라고 하더래요.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남자랑 한 방에 있을 수가 없대요. 2020년대. 그래서 이분이 아니 니들 지금 둘이 왔지 않냐. 혼자 왔으면 나도 안 그러지. 혼자 왔으면 문 닫고 이렇게 근데 문 열어놓고 있을 거고 둘이 같이 앉아서 나랑 같이 얘기하면 되지 않느냐. 문 열어놓고 그래도 안 된대. 한 공간에 있으면 소문이 나고 그런 소문이 나면은 시집을 못 간대. 남자랑 이렇게 한 방에 있었다라는 소문이 나면은 완전 너무 웃기지 않아요? 근데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그렇지. 근데 솔직히 2024년대 하여튼 근데 나는 이걸 이렇게 쭉 흐름을 보면서, 그러니까 카스트 제도가 왜 이렇게 강력하게 뿌리가 남아 있고 왜 그러냐면 나는 그 이유가 농업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농업. 농업은 잘 생각해봐요. 조선 시대에 우리가 논이 왕의 거였어요. 아니었잖아. 네. 조선 시대에 우리 논은 그래도 다 주인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그 유명한 지주들은 논단 많이 있었잖아. 근데 스리랑카는 무조건 다 왕의 소유였거든. 네. 이 두 가지의 차이가 어디서 올까? 이거 한번 생각해봐. 이거 한번 맞춰봐. 나 이거 깨달았어. 나는 깨달았다고 생각해. 틀릴 수도 있지만. 내가 생각한 답은 뭔지 알아요? 모르겠어요. 여기는 겨울이 없기 때문에 1년 사시사철 농작물이 너무 잘 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땅을 관리할 필요가 없어요. 농부가. 자, 근데 한국은 겨울이 있잖아요. 네. 겨울이 되면은 모든 나무가 다 시들고서 낙엽을 떨어뜨리고 벼 같은 건 아예 그래서 한철밖에 우리는 그래서 사계절이 있기 때문에 네. 오로지 여름 한철에 하는 그 농사로 1년을 먹고 살아야 된단 말이야. 자, 그러다 보니까 그 논에서의 벼농사의 이 수확량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생산성을 증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물도 대야 되고 논을 갖다가 가지런히 하고 물을 받고 이런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네. 그냥 벼를 아무데나 심으면 얘가 안 자라잖아. 죽잖아. 네. 근데 잘 관리된 논에다가 심어야. 그래서 뭐냐면 한국에서는 그래도 농부들이 힘이 셌던 거야. 논을 가지고 있다는 게 엄청난 기득권이야. 생산 수단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근데 스리랑카는 그런 생산 수단이 필요가 없어. 논이 필요가 없어. 여기는 사시사철 여름이고 그래서 왕이 모든 땅의 주인인 거야. 사람들이 다 인정해. 어차피 어느 땅이든지 뭐든 심으면 다 난다는 걸 아니까. 자, 문제는 그러다 보니까 이 왕이 나눠주는 대로 왕이 땅을 하사했대요. 네. 그리고 땅을 줄 때 브라만 계급의 왕이 크샤트리아인 귀족들에게 땅을 줬고 그 크샤트리아가 이 밑으로 하나하나 내려가면서
이 계급이 딱딱딱딱 전해진 거지. 아, 그러니까 근데 한국은 그 우리는 뭐 농사를 지었지만 땅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노동력도 중요했지만 여기는 그냥 그렇죠. 사람이 어떤 생산성에 있어서 변수가 아니라 땅 자체가 땅만 있으면 누가 짓든 맞아요. 맞아요. 그 얘기군요. 그렇기 때문에 스리랑카가 1960년대까지만 해도 여기가 경제적으로 되게 부유했던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일단 차 같은 거 이렇게 그냥 심으면은 잘 나고, 그러니까, 무역의 중심지이기도 했으면서 엄청나게 이제 그걸 했는데, 자, 중요한 건 이게 농업 시대에는, 네. 천혜의 땅이잖아요. 네. 정말 너무너무, 근데 이게 농업에서 공업으로 넘어갈 때는, 공업은 뭐가 중요하냐면, 사람들의 근면 성실성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그 근면 성실성을 갖춘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인 거지. 왜냐, 우리는 하계가 있기 때문에 부지런을 하지 않으면은 얼어 죽고 쪄 죽어. 우리는 부지런하게 여름에 막 부지런하게 한철 농사 열심히 지어야 겨울에 그나마 먹고 살 수 있고, 날이 추워질 것 같으면 빨리 솜, 이불 같은 거 만들어야 되고, 날이 더워질 것 같으면 빨리 다시 이렇게 마 같은 거, 삼배 같은 거 이렇게 찾아서 만들어야 되고, 우리는 옷을 4종류를 다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겨울 옷, 여름 옷, 봄, 가을 옷. 그래서 난 깨달은 게 뭐냐면, 그리고 이렇게 발전하게 된 이유 중 하나는, 그러니까 스리랑카의 경제 발전을 나는 붙잡는 거는 내전도 있지만 나는 카스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스리랑카가 너무 슬픈 사실이 뭔지 알아요? 전 세계 자살률 1위가 스리랑카예요. 우리도 만만치 않은데? 자, 우리는 OECD 1위예요. 사람들이 다 이걸 되게 착각하거든. 우리가 OECD 국가들 중에서 제일 뭐가 안 좋아라고 하는데, 그거는 선진국들 중에서 우리가 그런 거야. 자, 그러면 전 세계 기준으로 우리나라 자살률은 몇이냐? 슬프게도 여전히 10위예요. 10위권 안에는 들어. 자, 근데 스리랑카 자살률이 1위잖아요. 네. 왜 스리랑카는 자살률이 이렇게 높을까? 지금까지 내가 한 얘기를 다 들어보면은 자동적으로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자, 사람이 언제 우울한 줄 알아요? 내 삶에 변화가 없다는 확신이 들 때 우울해요. 지금 내 삶이 너무 힘든데 이게 나아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할 때 사람은 우울증에 걸리거든요. 그렇지 않아? 나는 그래서 내가 왜 좀 다른 얘기는 아닌데, 나는 초등교사들이 삶이 되게 힘들다고 생각하는데, 젊은 교사들이 요즘 많이들 힘들어하잖아요. 네. 내가 교대를 나왔어. 초등교사로 나는 평생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지금 나이 30인데 초등교사로 일을 해보니 이 일이 나하고 적성이 안 맞아. 근데 나는 앞으로 30년을 이걸 더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럴 때 사람은 우울증이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내 삶이 내 노력으로 인해서 바꿀 수 있는 게 없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좋아질 수 없다고 생각하는 순간. 근데 스리랑카가 딱 그런 거예요. 카스트 때문에, 카스트라는 제도 때문에, 이거는 신분 제도가 아직까지도 있는 거니까, 내가 상놈이면 나는 평생 상놈인 거야. 양반이 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한국의 그럼 자살률은 왜 세계 10위냐? 똑같은 방식인 거예요. 나는 한국의 자살이 가장 높은 그 연령대가 나는 노인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70대, 80대. 맞아. 한국의 자살률이 상당히 노인 자살률이 높은데, 그건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젊어서 돈을 벌어야 했을 그 시기에 한국이 너무 가난했고, 그래서 모아놓은 자산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노인이 됐는데, 내가 지금 60, 70인데 앞으로 나는 20, 30년을 더 살아야 되는 거야. 돈은 없는데 앞으로 살아야 될 기대 수명은 너무나 길어졌고, 거기에서 우울이 오는 거거든. 그래서 저는 근데 개인적으로 그 얘기는 조금 별개니까 놔두고, 노후 대비에 대한 얘기는 우리가 또 다른 기회에 또 할 수 있으니까 하기로 하고, 개인적으로 저는 그냥 왜 국방에 차오른다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 낮에 이렇게 아침에 이제 내가 자전거 타고 막 이리저리 사원들 막 다니면서 이제 이렇게 갔는데,
어디를 이렇게 갔다가 그 스리랑카 중학교 고등학교쯤 되본 아이들이 한 1군의 무리들이 쭉 이렇게 지나가다가 날 보더니 애들이 갑자기 안녕하세요 그러는 거야. 아니 보통 우리 김 작가님 그 현지인인 줄 알잖아요. 동남아 가면. 그러니까 보통 나는 현지인인 줄 아는데 이게 베트남까지가 그래. 베트남까지가 그렇고 스리랑카는 인도 차이나 반도와 네. 인도는 또 달라요. 인도가 훨씬 더 사람들이 얼굴색이 검어요. 그러니까 인도 차이나 앞에 하더라도 차이나에 가깝기 때문에 네. 나를 보고 이렇게 베트남 사람들은 하는데 스리랑카 사람들은 딱 나를 보면 저 사람은 절대 스리랑카 사람은 아니야라고 생각하나 봐. 근데 그리고 이 사람들이 근데 난 왜 놀랬냐면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곤니치와나 니하오가 아니라 안녕하세요라고 얘기했다니까. 그래서 나도 안녕하세요 너무 반가워서 안녕하세요 그랬더니 얘들이 너무 좋아하면서 막 웃으면서 가는 거야. 왜 그럴 것 같아? 아니 어서 뭐 입고 있던 옷에 표식이나 이런 것도 없었죠? 전혀 없었어요. 이야 이거 난 뭐지? 이게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아? 가장 핫하니까? 한국의 드라마라고 생각해. 응? 역시 그 한글. 요즘 일본 중국보다는 한국이 핫하다. 핫한 거죠. 한국이 핫하고 그리고 얘들이 이제 그리고 내가 봐도 사실은 지금 여행 다니면서 봐도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잘 안 보여요. 스리랑카까지 오는 사람들은 잘 없어. 그리고 일본은 지금 현재 너무 경제적으로 위축되어 있어서 해외여행을 지금 일본 사람들은 하지 않고 있고 중국 사람만 하더라도 조금 달라요. 보면은 입성이 조금 달라. 근데 나는 사실은 항상 중국 사람은 약간 뭐가 있냐면 졸부 느낌이 나요. 그런 거 알아요? 중국 이런 얘기하면 조금 어쨌든 저기 국가적 어떤 뭐 나라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본 바를 얘기하는 거예요. 네. 내가 본 그 베트남에서 이렇게는 중국에서 온 여행자들 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특히 여성분들은 틱토커처럼 입어요. 틱토커처럼 막 이렇게 좀 이렇게 노출이 좀 있으면서 막 이렇게 어떤 그런 건데 그냥 우리가 옛날에 봤을 때 왜 졸부들 입고 다니는 그런 옷들 입어. 어떤 필인지 알겠어요. 대충 느낌 와요. 근데 나는 그냥 사실은 나는 최대한 점잖게 입고 다니거든. 그냥 약간 항상 그리고 목에 이렇게 셔츠에 이렇게 길 있는 약간 그거예요. 이게 나름 저는 좀 이렇게 좀 포멀하군요. 점잖게 입고 다니려고 해. 그렇지. 근데 그런 사람을 보면 한국인이라는 걸 딱 아나 봐. 그렇구나. 근데 나는 뭐가 기분이 좋았냐면 내가 옛날에 70년대, 80년대 우리 어렸을 때 왜 지나가다가 이렇게 서양 사람 이렇게 파란 눈에 서양 사람이 지나가면 우리가 헬로 막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헬로 이러고 받아주면 막 우리끼리 막 신나가지고 내가 드디어 영어로 말을 한번 붙여봐서 막 이러잖아. 네. 이거를 이 스리랑카 애들이 나한테 하고 있더라니까. 얘들이 그리고 내가 이제 하다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스리랑카 어떤 분이 이제 Where are you from? 그래서 내가 그냥 I'm from Korea 그랬더니 Very good country 딱 그러는 거야. 그냥 정말 이분이 그냥 자동으로 나와. 근데 그치 생각해봐. 거기는 시간당 최저임금이 430원인데 한국에 가면 10,000원을 받잖아요. 네. 스리랑카 노동자들도 한국에서는 10,000원을 받거든요, 시간당. 맞아. 그래서 왜 그분들 한 달에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받고. 네. 그러면은 스리랑카에서는 한국이 꿈의 나라인 거야. 우리 옛날에 미국을 마치 그렇게 본 것처럼. 그래서 개인적으로 좀 아주 재미난 경험도 하나 있어. 그 어떤 사원에 내가 갔어요. 여기는 이제 불교 사원에서는 그 신발을 벗고 이제 맨발로 이렇게 참배하기 때문에 나와서 다시 신발을 이제 신으려고 돌담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양말 꺼내서 이제 신발 신으려고 하고 있는데 스리랑카는 참고로 대가족 제도예요, 아직까지도. 그래서 3대가 한 집에서 같이 살아요. 네.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그리고 아들, 딸들이 같이, 그리고 이렇게 사는데, 이렇게 오다가, 어떤 여성분이 나이는 한 40 정도 되었을까? 어떤 이제, 현지 여성분이랑 나랑 눈이 마주쳤는데, 나는 그냥 눈이 마주치면 항상 왜 웃어요. 여행자는 항상 그때. 약간 미소를 그냥 그랬더니 이분도 환하게 활짝 웃는 거야. 너 이분이 기분 좋게 웃으셔서 나도 또 기분 좋게 또 활짝 더 웃었지. 근데 갑자기 이분이
가다 말고 이렇게 내 옆에 앉는 거야. 내 옆에 탁 달라붙어 앉은 게 아니라 한 2, 3m 정도 약간 거리를 두고 저 옆에 저기 탁 앉았어. 근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그 일행에 이제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한 80 정도 돼 보이는 정말 왜 그 우리 시골에서 옛날에 보던 앞니 딱 하나 남은 분. 앞니 하나 딱 남은 할머니가 막 웃으면서 그 여자분한테 막 뭐라 그러니까 여자분이 막 뭐라 또 웃으면서 그래. 그랬더니 갑자기 그 온 가족이 다 막 빵 터져서 막 웃고 난리가 난 거야. 나는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웃는, 이렇게 멀뚱멀뚱 이렇게 약간 근데 나 여전히 미소를 짓고 이제 웃으면서 봤더니 거기에 있는 이제 한 50대 정도 되는 어떤 남자분이 갑자기 나보고 You take her. 데려가라 막 그러는 거야. 무슨 얘기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인가 봤더니 내가 보기에 이분이 아직 미혼인가 봐요. 근데 스리랑카는 17, 18살에 결혼하는 경우가 많아서 나이 30이 넘어가면은 만원이라고 이제 이 노처녀라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국식으로 치면은 옛날로 치면은 뭐 요즘은 그런 표현들 쓰면 안 되지만 그런 건데 근데 여기는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 카스트 제도의 폐해로 인해서 젊어서 연애를 하다가 사귀다가 카스트 어떤 그 신분의 차이 때문에 결혼에 이걸 못하잖아요. 집안의 반대로. 네. 그럼 그 여성분은 그 다음에 결혼할 기회가 없어지는 거야. 이미 남자랑 사귀어봤고 약간 그런 그게 그래서 이분이 아마 그래서 이제 결혼 안 하고 있던 이분이 그러고 있었는데 나하고 눈이 마주쳤고 웃어주고 하니까 이분 옆에 앉으니까 이제 엄마가 이제 지나가다 할머니가 이제 너 왜 그러고 있냐니까 나 이 남자랑 같이 갈래. 이 남자랑 아이고 어떻게 마무리를 했어요? 아니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또 그 오빠 정도 되는가 봐. 너 나보고 이제 you take her, 네가 데려가라 그러니까 이 식구들이 이제 난리가 난 거야 이제. 집에 홍기가 찬 이제 딸이 하나 있는데 얘 드디어 막 웃으면서 막 이제 놀리는 거지 이제 딸을 놀리기도 하고 막 나는 그 상황이 한편으로는 뭔지 대충 알 것 같은데 저기 이제 어떤 애가 이제 오다가 아마 조카쯤 되나 보죠. 10대 이 여자애가 오더니 막 그 상황을 또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또 이거지 이제 우리 이모 이제 시집가나 보다 막 그래서 놀리려고 사진을 찍고 있는 거야. 내가 불러다가 You take my picture, I take your picture. 그래서 우리 같이 사진 한 장 찍자고 해서 제가 이제 왜 아까 박동 부장님의 사진 한 장 보냈잖아요. 그 여학생들? 이 스리랑카 현지 여성들이랑 사진. 그 사진에서 오른쪽 끝에 있는 분이 그 내 옆에 앉았던 분이고 근데 나는 이 상황이 뭐냐면 되게 유쾌했던 건 뭐냐면 이들은 내가 되게 부자 나라에서 온 신랑감이라고 생각하는 거지. 나이 55세 이미 다 뭐 저기 나이 아직 근데 그냥 그걸로 이제 놀리는 거지. 근데 이게 나는 그냥 유쾌했어요. 이런 상황이. 그래서 그냥 웃으면서 사진 한 장 찍고 보냈는데 자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건 뭐냐면 한국의 위상이 어떤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고 저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난 내가 항상 사람들한테 얘기해. 그 진정한 애국자는 해외여행을 가봐야 된다. 내가 있는 나라의 소중함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가봐야. 아니 근데 윤석열하고 김건희 안 가봤나? 왜 이러지? 미치겠네. 아니 지금 재미난 얘기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또 그런 거 꿀꿀한 아니 우리 내란범들은 안 가봤나? 아니 저 국민의 침 저것들은 안 가봤나? 우리 좋은 날 좋은 얘기 합시다. 나는 지금 아주 오늘 신나서 이렇게 즐거운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찬물을 끼얹고 그러면 안 되지 박 부장. 요즘 고구마를 100개 200개씩을 매일 먹이고 있어서 이것들이 그래 우리 부장님 그 고구마 얘기 한번 들어보자. 어떤가요 한국은? 이제 떠나온 지 며칠 돼서. 지금 완전히 버티고 있는 뿐만 아니라 극우 결집으로 방향을 잡고 이 대통령 대행 이 한덕수 이 사람도 지금 공직의 끝을 자기 명예롭게 그나마 마무리할 수 있는 조금의 기회도 지금 발로 차버릴 것 같은 아주 심란한 상황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근데 법꾸라지들이 법꾸라지와 온갖 비겁함과 정말 그 부끄러움 모르는 것들의 이런 정말 짜증이 납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지 뭐. 최소한의 법치가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죠, 사실. 근데 네. 어렵다. 이 얘기를 어떻게 두고 보시죠. 네, 나는 예전부터 항상 네. 어떻게 생각했냐면 윤석열이 나는 당선되는 순간부터 나는 이제는 우리가 이겼다라고 나는 그랬었어요. 예. 아니 근데 이거 하여튼 온갖 이게 그러니까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는데 그거를 정말 극도로 이기적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서로 말하지 않아도 통하는 그런 연대로 사회를 지금 뒤로 끌고 가려고 안간힘을 쓰는 게 너무너무 괘씸한 그런 상황입니다. 넘어가겠지만 개인적으로 윤석열 이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잘 이게 좀 지글거렸어. 이명박 이기. 이명박 이기? 이명박 정부 이기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시대 많이 추경을 했잖아. 네. 나는 이번에 이게 롯데리아에서 일단 그냥 네. 얘기 들으면서 어쩜 그렇게 하는 짓이 어떨까? 네, 이명박 시절에 MBC 사장으로 보신 분이 김재철이라고 있는데 그 양반이 근데 근데 이게 지금 전화가 50분을 넘어가니까 잘 안 들리고 막 지글거리고 막 한계 온 것 같은데. 그래? 다시 한번 해볼까? 아니 됐어요. 예, 됐어. 아니요, 됐어요. 지금 됐어. 그러니까 뭐냐면 이명박이 MBC에 김재철이라는 아주 이상한 해괴망측한 사람을 사장으로 보내는데 네. 그 이유가 뭐냐면 될 만한 사람을 할 만한 사람을 사장으로 보내면 그 사람은 사장 시켜주는 것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는다는 거야. 전혀 사장할 것 같지 않은 사람을 시켜야 그 사람이 나의 충복이 된다는 거지. 그게 그렇죠. 이명박의 네. 이 사람을 쓰는 용인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김재철이 똑같이 MBC 와서 똑같이 한 짓이 뭐냐면 자기처럼 MBC 내에서 잘 안 나가던 이상한 온갖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걔들을 다 본부장을 시켜요. 네. 제가 2011년도에 노조 부위원장 되고 나서 김재철 시절에 본부장들을 내가 이렇게 보면서 빡 돌았던 게 그거거든. 아니, MBC가 잘 나가던 시절에 전혀 잘 나가는데 전혀 일조하지 못하고 어디 가서 막 이상한 짓 하고 이렇게 구악으로 치부받던 그런 세력들이 어디 다 여기저기 찌그러져 있다가 갑자기 세상이 바뀌니까 나와가지고 그 짓을 하고 있었거든. 난 이번에 롯데리아에서 개업 모의한 그 양반도 보니까 아니 군에서 그렇게 불명예 제대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정치 차려놓고 이렇게 하다가 윤석열이 기회를 줄 것 같으니까 이때 나는 들어가서 한 건 해야겠다 해서 애들 모아놓고 나는 윤석열이 하는 짓은 이명박이 하는 짓하고 똑같은데 그런 애들은요 끝이 안 좋아. 걱정하지 마. 여기까지 갔으면 나는 끝났다고 생각해. 이미 볼장 다 봤어. 이미 다 드러났는데 여기에도 안 되잖아. 그러면 그냥 하여튼 박성 부장님 너무 우울해하지 마시고 내가 오늘 아침에 이태리 친구랑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이태리 친구하고 얘기하다가 이제 네. 이 이태리 친구가 되게 재밌는 게 이탈리아 사람인데 호주 시드니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엔지니어예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이제 호주 시드니에서는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2주간 휴가래요. 모든 회사가 다 2주간 문을 닫는데, 네. 그래서 자기는 항상 크리스마스 휴가 때 2주간 이제 호주에 있는 동안 호주에서 가까운 아시아 국가들을 매년 여행을 다니고 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얘가 어디 가는 거 얘기하는데 내가 그때마다 그래 거기 되게 좋지. 나도 뉴델리 좋아. 그래 아그라 좋았어. 막 이런 얘기 하니까 이 사람이 나를 가만히 보더니
넌 도대체 여행을 얼마나 다녔냐 그래서 얘가 어디 가고 싶다는데 내가 나 미얀마도 가봤고 어디 가든 이상 나보고 갑자기 너는 어디 가봤어요? 내가 그냥 치고 웃으면서 난 좀 많이 다녔어 그랬어요. 그 사람이 그렇게 많이 다니는 비결이 뭐야? 그래서 내가 딱 한마디 해줬어요. 나는 한국에서 벌고 아시아에서 써. 그랬더니 얘가 빵 터지는 거야. 야, 그거는 완전 최고의 꿀의 조합이다. 그렇잖아요. 그 인건비가 비싼 나라에서 돈을 벌고 그리고 생활 물가가 싼 나라에 가서 돈을 쓰면서 휴가를 지내는 거니까. 네.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모두가 노후에 이런 삶을 이제 살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잘 이제 차곡차곡 잘 모아두시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 다 키우고 나서 성인이 되고 나서 여러분 60 이후에는 여행 다니면서 한국의 이 발전한 이 한국의 이 선진국의 위상, 이 아시아 국가에서 누리는 한국의 이 선망의 대상으로서 누리는 그런 어떤 이걸 제대로 누리면서 여러분도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참 긴 시간 또 여행 중인데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다음 캔디 이제 그 최종 목적지 캔디에서 아마 통화할 것 같아요. 그래요? 이번 여행 꽤 길군요. 3주간입니다. 와우, 캔디 알겠습니다. 캔디에서 정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네. 캔디에서 그러면 다시 또 뵙겠습니다. 캔디 얘기도 기대됩니다. 그 최종 목적지라고 하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이야기거리가 있겠어요. 네. 캔디 다음에도 또 많아. 그 실론티의 고장들 이 차바 타고 다 다니고 할 거니까. 네. 일단 그러면 우리는 다음 주에 캔디에서 다시 또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하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캔디에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